사랑과 로맨티시즘 임화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고봉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는 아주 신화적인 존재인데요. 신화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화를 연구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임화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연구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임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두 가지 정도가 전부인데요. 하나는 1938년도에 삼천리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임화가 자기의 자서전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나의 고향은 서울 낙산 밑입니다. 이게 이제 임화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거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산 아래니까 지금의 아마도 해화동, 대학로 이 근처에서 아마 출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향수란 것을 느낄 만치 그것에 정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기록에 보면은 10세 전후에는 동대문 안에 있는 사립학교가 해산되는 바람에 보통학교에 올라갔고, 아버지는 자상했고 어머니 슬하에서 행복된 소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임화의 진술서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임화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벌을 받고 사망하게 되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이긴 하죠. 1908년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기업을 경영했고, 그 다음에 소시민의 가정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성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년 12월경에 한설이와 이기영 등과 함께 프로문학 단체인 카프에 가입을 했고, 28년부터는 카프의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년에는 카프의 서기장으로서 조선문학 지도부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임화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물론 전쟁 이후에 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이고, 그 재판에 제시되었던 모든 기록이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임화에 태어나서부터 한 20대까지를 유일하게 자기가 기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 기록들에 의존해서 임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에서는 어떤 작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연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누구랑 친했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문학의 어떤 경향들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8년에 서울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보성중학교에 입학했는데 25년 무렵에 보성중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시와 수필을 쓰기 시작을 했고, 특이하게도 당시의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등에 많은 글을 투고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누군가가 청탁을 해서 실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아마 글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서 신문사에서 아마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임화라고 하는 필명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 무렵에는 카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앞에 진술서에서 봤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초현실주의라든가 다다이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8년도에는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고, 영화에 꽤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당시에 모던보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영화에 굉장히 애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프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중앙위원이 뭐냐, 서기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있는데 커다란 정당에서 최고위원 자리가 중앙위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기장은 그 당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화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서기장까지 올라갑니다. 29년에는 내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와 하루 같은 작품들을 써서 일약 카프 진영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요 무렵에 일본으로 잠깐 건너가게 됩니다. 박영희라고 하는 평론가가 소개를 해서
동경으로 건너가서 약 한 1년 정도 체류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일본에서 일본의 나프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도 뭔가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새로운 이론도 영향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1년도에 귀국을 해서 볼셰비키화를 주장하면서 카프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됩니다. 볼셰비키화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식민지 시대의 계급 문학이나 무산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소비에트 안에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맨셰비키라고 하는 그룹과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볼셰비키화를 주장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카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마가 일본에서 체류할 때 이마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북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이북만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인 이귀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이귀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1년도에 카프 1차 검거로 검거가 되어서 잠깐 감옥에 갔다 왔고요. 32년에는 카프 서기장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4년도에는 카프 제2차 검거가 발생이 됐는데, 이때 이제 카프라고 하는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되죠. 그러니까 2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뭔가 이렇게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억압하지는 않았는데, 31년과 37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군국주의화가 되어서 일본 전체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다 이렇게 불언시하거나 체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34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그 탄압의 영향선에서 카프 2차 검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당시에 이마는 폐병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이귀래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랑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기록에 보시면 이 무렵에 이마는 폐병 치유를 하기 위해서 경남 마산으로 잠깐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폐병을 앓으면 바닷가에 가서 요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마는 마산에 가서 요양을 했는데, 마산에 가서 만난 사람이 지하련이라고 하는 소설가였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얽혀 있는 부분이 3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년도에는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카프 해산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프 해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해산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산으로 요양을 하러 내려갔고, 소설가 지하련을 만나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재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부터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37년도는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의 발판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7년부터는 이마는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카프라고 하는 조직을 해산해 버렸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 전후에서 함께 활동했던 많은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전향을 해서 일본 만세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의 문학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문학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국과 관련이 없는 약간 애매모호한 글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 만세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친일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 이마는 특이하게도 문학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가서 활동의 방향을 넓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예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였는데, 이마는 출판인이냐, 아니면 시인이냐, 아니면 평론가냐, 아니면 조직활동가, 정치인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늘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마이지만 37년 이후에 이마는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보다는 다른 활동들에서 다 눈부신 활동을 했습니다. 38년도에는 첫 시집 현해탄이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을 했고요. 이것이 해방 이전에 이마가 출간한 유일한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고 시도 많이 썼지만 정작 시집을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내지 않고 한 권을 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현해탄이라고 하는 시집은 꽤 유명하고 잘 쓴 시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0년에는 평론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3년과 45년에는 영화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28년도에 이마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영화 배우를 하기도 하고 찍기도 했는데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마는 일제 말기에는 주로 영화 이야기를 많이 썼고 실제로 영화 관련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절이 있죠. 해방이 됐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8월 16일 날 좌파 문학인들이 다시 모여서 조선문학건설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너무도 놀랍게 해방된 바로 다음 날 모여서 즉각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이마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문학건설본부라고 하는 것이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중앙집행위원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6년도와 47년도에도 역시 문학과 정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여운형과 함께 더불어서 공산당 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47년 말이 되면 미군정을 비롯해서 뭔가 남한 사회를 주도하거나 지배했던 세력들이 공산당 활동을 불원시했기 때문에 요 시기가 되면 대개 일제시대 때 카프 운동을 했거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월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마 역시도 47년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이마가 이렇게 월북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의 주요 멤버들이 다 월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카프 1세대보다는 조금 아래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오장환이라든가 이용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방기 때는 그 역할을 맡아서 문학계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50년에 6.25가 돼서 6.25 때 이마가 참전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마가 인민군과 함께 서울에 왔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이기지 못하고 휴전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김일성은 자신의 전쟁 실패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남쪽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남노당 계열 사람들이 뭔가 미군과 내통해서 전쟁을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남노당 계열들을 다 숙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마도 역시 미제의 간첩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이마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908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계급문학, 계급주의 문학이나 사회주의 문학에 눈을 뜨게 되고 승승장구해서 시도 쓰고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카프가 해산되고 난 뒤에는 딱히 뭔가 활동할 길이 별로 없어서 출판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맹활약을 하다가 북한으로 건너갔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게도 간첩 혐의를 받아서 아주 이른 나이에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마의 전체적인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가 보성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요. 보성중학교는 이 보성과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오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엮었는데요. 저 보성중학교와 보성고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고 특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염상섭, 현진건, 현상윤, 김기림, 김한태, 김상용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저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마도 역시 중학교 다닐 무렵에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이제 떠올리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용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도교인 손병희가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학교의 지하실에 있는 뭔가 인쇄소에서 나중에 3.1운동 때 태극기나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 이 사람 역시 손병희가 3.1운동 이후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나중에는 전영필이라고 하는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를 인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이마가 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초기시 이마는
대략 한 1926년 정도부터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겨져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데요. 초기 시는 되게 그 10대의 젊은이들이 그 많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예를 들면 뭐 고독하고 슬프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역시 이마의 초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밤을 헤매면서 울고 있고, 다음에 그 울고 있는 새가 뭔가 자기와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 비오는 어두운 밤에 쉬지 않고 날뛰며 있는데 새에게 너는 뭘 찾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자기도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마의 초기 시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거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비애나 슬픔 같은 것들을 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 무렵에는 이마가 매일신보와 조선일보에 꽤 많은 비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마가 썼던 비평의 아주 일부분만 가져온 건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보시면 매일신보가 거의 주 무대였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26년도에 매일신보와 이마가 도대체 무슨 관계였냐라고 하는 거를 아마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이 초기에 이마가 썼던 그 글들의 제목을 보면 근대 문학상에 나타난 연애, 그 다음에 순이와 영철이, 그 다음에 뭐 근대문학 잡감, 심심풀이, 그 다음에 정신분석을 기초로 한 계급문학 비판, 이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책을 요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금방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6년도 12월 달에 가면 좀 약간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무산계급을 주제로 한 세계적 작가와 작품, 무산계급 문화의 장래와 문예 작가의 행정이라고 하는 말처럼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계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가난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게 26년 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초기 문학을 정리해보자면 시의 관점에서는 감상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또래의 시인들에 비해서는 작품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비평은 대개 자신이 읽었던 책을 정리하거나 요약한 수준의 글들이 상당수가 많다. 그러나 26년도 말이 되면, 그러니까 26년 말에서 27년 초가 되면은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비평들을 꽤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이마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식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명을 버리고 임화라고 하는 필명을 쓰게 됩니다. 27년도는 놀랍게도 이마가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뭔가 유럽의 새로운 예술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식민지 시대 때 이상만 떠올리는데, 사실 이상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상이 중심이긴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조선 사회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굉장히 많은 사조들이 소개되고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유행에 아마도 이마도 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 무렵에 보면은 다다이즘이나 미래파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모던한 작품들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이 시기가 되게 짧게 이어지다가 곧바로 아나키즘이나 마르크스주의로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마의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다다이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와 박테리아라고 하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와 박테리아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는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는 아닙니다. 기압이 저하하였다고 돌아가는 철피를 도수가 틀린 안경을 쓴 관측소원은 깃대에다가 쾌청이란 백색기를 내걸었다. 그러니까 관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실제로는 기압이 저하하였다고, 뭔가 기계가 그러니까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쾌청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급사란 놈이라고 하니까 급사란 아이겠죠, 그렇죠? 예. 급사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어쨌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글씨 배형을 달리하는 타이포그라피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시와는 다른 형태의 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가 뭐다, 지구가 뭐다, 뭐 이거는 뭘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읽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뭔가 의미보다는 형태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뭔가 기존의 시의 형태를 왜곡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예술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도 8월 달에 쓴 시인 거죠. 이 시기에 이마의 글입니다. 분화와 전개라고 하는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동전선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투쟁의 인텔리겐차로 성립이 되고 무산계급으로서의 미적 완성에 추구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27년도 5월 달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26년에서 27년으로 건너오는 그 시기에 이마는 기존에 자기가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버리고 새로운 문학을 찾아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아니면 혹시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년도는 이마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마가 이 시기에 굉장히 긴 작품들을 여러 편 썼는데 아주 뛰어난 작품들인데 그 모든 작품들이 다 2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연구자들은 혹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단편 서사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서사시보다는 분량이 짧아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시가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이마의 시들은 되게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서사시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마의 대표적인 작품인 네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이 가장 귀중한 너 나의 사이에서 한 청년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찌된 일이냐, 이건데, 자, 내용이 뭐냐니까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아마도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임화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마와 순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마도 알고 있고 순이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순이와 나 사이에 두 사람에게 다 엮여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지금 노동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인을 잃어버린 여동생에게 친구를 잃어버린 오빠의 입장에서 쓴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연이나, 그러니까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가 붙잡혀간 사람이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내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할 일에 보내던 그 여인 손가락으로 굳은 벽돌담에다가 달력을 그리겠구나. 굳은 담벼락에 달력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옥에서 나갈 날이 며칠 남았다라거나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며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새기고 있겠죠. 그렇죠? 예. 아마도 이제 이런 시를 통해서 이마는 그러니까 기존의 카프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어떤 거냐니까 되게 사회주의의 정당성이라든가 노동자를 예찬하거나 아니면 혁명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구호 수준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선에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프의 문학의 이념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언정 카프가 쓴 시들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감동도 없고 그냥 구어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시를 썼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시는 당시에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이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일약 카프를 대표하는 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대의 종로,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거리가 어딜까? 근데 뭐 우리가 오늘날 서울 시내에 있는 네거리를 떠올리면 이마가 썼던 이 네거리는 종로 큰 사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의 종로 모습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큰 도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큰 도로의 왼쪽 오른쪽에 빌딩들이 들어서서 빼곡하게 쭉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1920년대의 종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곧 백화점이 들어서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리를 배경으로 했던 이유는 당시의 노동자들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거리에서 아마 자주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담아서 아마 내거리의 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는 같은 시기에 앞에 시가 오빠가 여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와 하루라고 하는 시는 반대로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문이 질 하루가 깨어졌어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다가 하루가 깨졌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오빠가 붙잡혀 갔습니다. 오빠가 붙잡혀 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감옥 밖에는 누가 있냐니까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남동생이 영남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는 정반대로, 아까 앞에는 오빠가 여동생에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반대로 지금은 여동생이 감옥에 있는 오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언제나 철없는 내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나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자기도 동일한 방식의 투쟁을 하거나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같은 거북무늬 화루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옥에 붙잡혀 갔지만, 오빠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오빠의 친구들과 오빠의 동료들과 그리고 나와 남동생과 함께 오빠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살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피오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파이오니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빠가 감옥에 가기 전에 계속 남동생에게는 쟤는 개척자야, 파이오니아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피오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 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놀랍게도 시인이 가상에 이야기하는 여성을 상정해서 만들어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를 이야기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뭔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20년대 후반의 조선에서의 어떤 억압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잠깐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갔다 와서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이 시는 우산받은 요코하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긴 작품이죠. 그렇죠? 역시 29년도 9월에 쓴 시인데요. 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이 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1928년도에 히로히토라고 하는 일본의 천황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새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불순분자라거나 불온한 자라거나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의 화자라고 나오는 사람도 역시 그 조치 때문에 일본에서 강제로 지금 추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이 추방당하는 어떤 남자를 배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이국의 계집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과 화자와 그다음에 저기 등장하는 사람은 국적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조선인이고 한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그렇죠? 여성은 일본인이고 지금 쫓겨나는 사람은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항구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와 이 여자가 굉장히 내밀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인데, 자기는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고, 그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난간은 비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미끄럽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쫓아와서 배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를 머물러 두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돈벌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일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방이라는 표를 등에다 지고 크나큰 이 부두를 나오는
너의 사나이도 모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이마의 작품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식민지 시대 때 이마를 비롯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을 통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전수받는 것도 일본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다 식민지인이잖아요. 제국주의 일본을 통해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일본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본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대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호하는 관계이기도 했던 거지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 여성과 이 쫓겨나는 사람의 이 관계와 오버랩이 되어서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비는 바다 위에 내리며 물결은 바람에 이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 남은 것을 다 두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려고 태평양 바다 위에 떠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혁명 운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비둘기 같은 내 가슴에 발갛게 물들어라. 그리하여 하얀 내 살이 뜨거워서 못 견딜 때 그것을 그대로 그 얼굴에다가 그 대가리에다가 마음껏 매다 쳐버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얼굴과 그 대가리가 천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추방하게 되는 뭔가 분노가 일면 그 분노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분노를 천황을 향해서 폭발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마의 단편 서사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26년 무렵에서 27년 사이에 박영희와 김기진이라는 사람이 내용 형식 논쟁을 벌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박영희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성이라든가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김기진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예술인데 뭔가 형식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그것을 내용 형식 논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근데 마침 그 상황에서 이마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진이 이마의 시를 가리켜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저런 거였어. 저걸 봐. 라고 해서 이마를 굉장히 극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마는 자기 비판을 합니다. 아니라고. 이게 답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예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상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 연인과 누이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등장시킨 것들이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기진은 이마를 되게 극찬을 하면서 우리 문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마는 오히려 김기진을 비판하면서 박영희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핵심 논쟁에서는 박영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도 이제 두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 이전의 프로시 내지는 카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뭐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분노 중심이었는데 이마의 이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야기를 집어넣고 감동의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좋은 점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카프 중심의 추상적인 표현과 분노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카프의 문학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것이 문예의 침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카프는 처음에 의지는 되게 좋았으나 가면 갈수록 독자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카프라고 하는 조직은 끊임없이 이 문예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년을 기점으로 이마는 카프의 중요한 시인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마는 카프를 대표하는 평론가이고 이론가이고 사상가이고 정치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29년 기점으로 해서 이마는 카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가 네거리의 순위부터 시작해서 네거리에 관한 시를 여러 편을 발표하고 아마도 이마에게는 그 네거리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년이 되면 카프가 해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 동료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35년도 7월 달에 이마가 다시 네거리에서라고 하는 시를 발표합니다. 앞에 29년도에 썼던 네거리의 순위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화자와 여동생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감옥에 붙잡혀 갔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의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혁명운동이 발생했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구절을 보시면 지금도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고 보내며 전차도 자동차도 어디를 가고 어디서 오는지 심히 분주하다. 그러니까 35년도 뭔가 자기가 꿈꿨던 사회주의 조직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해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종로의 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마는 자기에게 발견되는 것은 그동안 빼곡하게 늘어난 전차와 자동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거리는 혁명의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차와 자동차가 바삐 움직이는 그런 뭔가 이렇게 대도시, 상업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거리 복판에는 문명의 신식기계가 붉고 푸른 예전 깃발 대신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다. 아마도 신호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 많아져가지고 그 종로 사거리에는 예전에는 깃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명의 신식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스톱, 주의, 고. 저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자면 황색불, 초록불, 빨간불일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차, 동물이 기회를 배우듯 한다. 거리엔 이것밖에 변한 게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즈 속에 뭔가 혁명의 기운 같은 것들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7년, 8년 사이에 종로가 많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점잖은 간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낯선 건물들이 보신각을 저 위에서 굽어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물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0년대 중반이 되면 경성은, 서울은 어마어마한 상업도시로 발달을 하고 특히 사대문 안은 오늘날과 비교해 볼 만큼 굉장히 화려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혁명을 꿈꾸었고 사람들이 뭔가 혁명을 이야기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A시에서 하고 싶은 거겠죠. 중간에 보시면 번화로운 거리여 내 고향의 종로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찍이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를 그리고 내 가슴이 메워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청년들의 거센 물결을 저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2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뭔가 이 나라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아마 흐름이었고 그 거리를 메꿨던 청년들이나 노동자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이겠죠. 단지 피로와 슬픔과 검은 절망만을 그들에게 안겨 보내지는 삶은 않으리라. 비록 잠잠하고 희미하나마 내일의 커다란 노래를 그들은 가만히 듣고 멀리 문 밖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뭔가 이러한 바뀐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 내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시 전체를 봤을 때는 희망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실제로 아마 비교해보자고 하면 희망의 그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판이 쭉 매달렸던 낯익은 저 이게는 2층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높은 건물은 아니고 2층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지금은 신문사의 흰 기가 쭉지를 들인 얼음마당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거리여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다오 자리꼬라 고향의 거리여.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마는 자기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맨 앞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면 나는 그 고향에 돌아왔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뭔가 아끼는 것처럼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향은 이마에게는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거리라거나 내거리라고 하는 걸로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청년에게 은혜로우라. 지금 돌아가 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죽어가더라도 불쌍한 도시 종로 내거리여 사랑하는 내 순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저기 뭐 보신각도 나왔고 종로 내거리도 나왔으니까 이마가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썼던 그 많은 시들에 나오는 내거리는 되게 종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이마의 내거리 이야기들은 20년대와 30년대가 되게 톤이 다른데 20년대는 뭔가 혁명을 꿈꾸던 어떤 거리의 모습이었고 30년대에는 그런 혁명의 흔적은 좀 사라지고 대신에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문명이 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 30년대에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 종로거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박태원이라든가 이상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시는 이마가 바다 혹은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해협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원래 이 제목이 아니고 원래 제목은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바꿔버렸는데요. 보시면 로맨티시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바다는 낭만의 공간인데 이 바다가 나에게 주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낭만이냐라고 물으면 예를 들면 처음에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예술, 학문, 움직일 수 없는 진리, 그의 꿈꾸는 사상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동경, 모든 것을 배워 모든 것을 익혀 다시 이 바다 물결 위에 올랐을 때 나는 슬픈 고향의 한밤, 회보다도 밝게 타는 별이 되리라. 청년의 가슴은 바다보다 더 설레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을 가서 일본을 왕래하면서 이 바다 위에서 예술과 학문과 진리와 사상을 배웠고 그 진리와 사상과 예술을 배워서 고향에 돌아와서 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새들이 놀라서 흩어지고 물결이 높다. 해협의 한낮은 꿈같이 허물어졌다. 몽롱한 연기, 희고 빛나는 날개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깃배들을 피하면서 내뿜는 고동소리도 희망의 항구로 돌아가는 군호가 같고 라고 해서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낭만주의에서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청년의 가슴에는 굵은 돌이 내려앉았고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애를 부르는 남도 사투리 그것은 왜 눈물을 자아내는가. 정말로 무서운 것이 불붙은 천년보다 무서운 것이 적이 클수록 승리도 크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본에서 뭔가 유학을 하고 새로운 걸 배워서 돌아가서 별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는 근데 뭔가 자기가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고 자기가 뭔가 별이 되겠다, 별이 되어서 뭘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이 클수록 승리도 크구나. 사실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적이 있는데 가벼운 적을 물리쳤을 때는 뭔가 승리감도 별로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적일 경우에 그 적을 물리치면은 성취감도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적을 물리칠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느냐라고 보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별로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에서 임화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는 패배했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두 번째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에 첫 번째는 자기가 예전에 바다를 건너갔다 건너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다 사라져 버렸고 자기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클수록 승리도 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낭만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 낭만주의가 승리의 낭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낭만주의는 약간 패배의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배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되게 혁명적 로맨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 싸움에서 졌어. 그러나 내가 진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싸움을 다시 뒤집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이 시에 나오는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막연한 로맨티시즘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해탄 초판이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당시에 동광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이마의 사시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구본웅이라는 사람이 장정을 했다는 거죠. 구본웅은 이 당시에 새로운 예술을 했던 화가이고 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상과 가장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0년대 후반에 이마와 되게 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마와 친했고 이 시집을 장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예쁜 글씨를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특징이 그겁니다. 보면 놀랍게도 지금보다 기계나 문명이 훨씬 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든 걸 보면 굉장히 예쁜 서체와 책을 만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이마희 현해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판권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도서관이나 아니 국회도서관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번 넘겨보시면서 아, 시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가져왔는데요. 현해탄 시집이 출간되어 와서 38년도에 여기 나오네요. 3작가 출판기념회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책을 낸 3명의 작가가 종로 어딘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요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아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40년도에 이마가 사계사라고 하는 자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문학의 논리라고 하는 첫 번째 평론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체가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예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마는 20년대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 시들은 되게 감상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9년이 되면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편 서사시를 연달아 몇 편을 발표하면서부터 이마는 카프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일약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내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해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데 시대가 지날수록 약간 뉘앙스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대 시에 나왔던 내거리는 뭔가 승리와 혁명의 내거리였는데 3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는 내거리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되게 쓸쓸하고 이렇게 차가운 내거리가 됐던 거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를 시인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이마가 즐겨 썼던 상징이나 단어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문학을 하다가 혁명가가 되기를 꿈꾸고 그 사람이 뭔가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다가 30년대 이후에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패배의 기운들이 짓누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어디로 끌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마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꿈꿨고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